자, 권성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본회의는 통과돼야 되니까요. 이제 다음은 수순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본회의 보고됐으니까 24시간 이후 하루 이후 아니면 70시간 이내니까 마침 11일 날 표결될 11일. 거로. 네. 근데 저희는 이 특권 포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걸 피해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난 받겠어 이렇게 해야 포기인데 못 피해간다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막 거룩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를 왜 우리가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지금 제시하는 증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그 다음에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역, 권성동 1억 서포트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면서 권성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리고 네 번째는 당일 오전 촬영된 1억 원 현금 사진,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여기까지는 알려주지가 않았는데 이날 두 사람과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도 증거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동석한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이제 단도리를 잘 친 거죠. 윤 전 본부장이 일을 깔끔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만나게 딱 기록을 하고요. 또 윤 전 본부장 안에는요, 돈이 오고 가는 거 현금이면 특히 사진을 찍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돈이 새지 않을까 걱정되는 나머지 꼭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 이런 거는요, 사실은 법원의 증거로 하면은 이건 100%거든요. 100%인가요? 네, 100%예요. 명확한가요? 네. 그런데 지금 뿐만 아니라 또 동석한 사람한테 발송한 문자 메시지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예. 권성동은 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1억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거 했던 날이 서울 여의도 어디 고급 중식당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1월 5일. 예. 네. 근데 거기 동석자가 일단은 윤영호와 권성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세계일보 부회장이거든요. 윤중로였나? 윤정로입니다. 윤정로. 이 사람이 있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정로는 이 윤영호와 권성동을 이어준 사람이고 대한적 십자사 회장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라고 이 두 사람은 빠져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에게 아마 윤영호가 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남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이 네. 추가해주신 소식에 의하면 네. 그러면 아마도 주선자에게 잘 전달했습니다라고 아마 남기지 않았을까. 게다가 윤정로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관계자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부회장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라고 아마 확인 문자 정도는 남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네, 이르면 이 체포 동의안은 11일에 표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요, 비대위원장에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됐잖아요. 비대위원장에 조국 전 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당에서요? 소식입니다. 예. 당에서 당 기존의 뭐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혁신당이 직접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다. 아마 단수 추천을 한 모양이네요. 예. 스스로 다른 인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인을 좀 물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인 물색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뭐 잘 성사가 안 됐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인이 만든 그림이 사실 좀 더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내부 구성원들이 이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지연시켰고 이래서 문제가 결국 골마서 터진 경우라면 내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보통 비대위 한다라고 하면 관리형 비대위가 있고 혁신형 비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해주는 혁신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분명히 보통 이제 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뭐 몇몇 인사들의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더 팩트라는 언론을 통해서 의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의원 절반이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비대위원장 조국 추천을 반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난항이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었고
관련해서 이제 공보국에서 조국혁신당 공보국에서는 그런 뭐 투표는 실시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국 추천 키로 확속보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관리형이든 뭐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거 맞잖아요. 예. 제대로 못한 거 맞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당을 만든 사람, 그리고 우리 당의 실질적인 어떤 대표, 아무리 뭐 서울 교도소죠? 교도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십사 하면서 손편지를 못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손편지를 쓴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는 서류를 매일 이제 보는 사람이긴 한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손글씨를 쓰면은 이거 조금 지저분해서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손으로 쓴다는 것의 의미는 내 마음을 여기다 담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편지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요. 조국 대표 이제 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은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은 피할 방법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실 정치력을 더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는 기사들이 이제 조국 원장이 이제 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받지 않는다 이런 거로는 좀 너무 약하잖아요. 직접 목소리를 내기에도 지금 뭐 자기가 뭐 모두 아닌데 이런 말까지 해도 돼? 이런 여러 가지 뭐 주춤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삐걱삐걱 거리는 게.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직 그 성비 가해자 신우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종시 위원장? 네. 신우석 세종시 위원장인가? 하여튼간 그 사람은 당원권 정지 1년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들이 왜 저 사람이 가해자로 이미 당 내에서도 결정이 났는데 징계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꽃다발 들고 조국 전 대표 옆에 서 있지? 이것도 다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예. 네, 이런 거 다 귀 기울여 들어야죠. 근데 좀 섣부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조국혁신당의 대주주는 조국 전 대표죠. 조국혁신 원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좀 과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출소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깨닫지 못하고 빠르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도 하시고 후회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좀 꼬이는 게요. 비대위원장을 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또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이미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잡혀있던 상황이었고 이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일부러 좀 단축시켜가지고 빠른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빨리 이제 맞아요. 추진을 해가지고 11월쯤. 조국 대표를 소위 이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제 이제 기시감이 드는 건 약간 개혁신당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도 98.22%로 찬반 투표해가지고 뽑힌 사례가 있잖아요. 그 그림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고서 나중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게 오히려 전 뭐랄까 좀 더 조국 원장에게는 좋은 그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총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지금 뭐랄까 이 문제에 대한 일단락과 매듭을 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국 원장이 다 떠 안으면서 내가 일단 다 해결해 보겠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에 또 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스텝이 좀 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켜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이 존재의 가치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후속 절차를 뭐 지켜서 이런 거는 좀 진짜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거 이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뭐 제가 봤을 때 뭐 더 팩트에서 보도한 사실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든지 간에 지금 당 내에 뭐 잡음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누가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정리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당내 분위기를 좀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조국 원장이 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면은 결자해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조국혁신당도 일부는 아니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가해자 돈인데 무슨 결자해지냐 말하겠는데 지금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이나 강미숙 고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가해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곧 조국입니다.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이거를 전 결자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에 나가다면 지금 쉬었다 나가든 뭐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근데 다만 지금 한 가지 걸림돌 초반의 걸림돌을 넘어야 되는 문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강미석 고문이랑 피해자 강미정 전 대변인 측에서 조국 전 대표가 맞는 거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잘 해결할 테니 좀 지켜봐달라는 그분들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면 초반부터 삐걱거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피해자 지금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때 안 만나주다가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건 폭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들을 설득해서 만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비대위를 시작해서 이걸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나 강미석 고문 이런 분들이 아, 이 정도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왔다 정도의 평가를 해줘야 그렇게 된다면 그럼 전 전당대회 비대위원장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 보는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일단 어려울 수 있는 게 연락을 안 받고 있다는 네. 얘기도 있고 11일이거든요. 당무위원회가. 이때 이미 단수 추천된 상황에서 이때 바로 안건을 의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부의장님 그 이제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비대위원장을 했다가 바로 전당대회 출마했던 사례가 아주 가깝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이제 열심히 뛰었지만 패배를 하고 나서 그 이윽고 전당대회에 바로 출마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당대회는 사실 쟁쟁한 후보들이 함께 나와서 경쟁을 했던 전당대회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는 기간에 있었던 어떤 성과라든지 혹은 패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전당대회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차원의 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시다가 전당대회에 또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성비위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조국 원장께서 여러 방송에서 밝히신 대로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가 회복돼야 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길게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은 조국 원장이 수감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사건을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한동훈 케이스와는 결이 좀 다른데 방식 자체는 그리 달라 보이지가 않아서 바로 이어서 당대표가 되면은 저는 이게 지금에 와서의 결자 해지가 사실 의미가 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활발하게 마치 뭐랄까 그 유명 가수들이 앨범 내고 타이틀곡 나왔으니까 이제 방송 활동하듯이 열심히 활동하다가 중간에 잠시 뭐랄까 좀 로우키로 활동하는 기간도 있다가 다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치고 빠지기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소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가시다가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 도래했는데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내가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걸 내가 풀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이게 사실 뭐랄까 조국 원장에 대한 일부 그 사건을 잊혀질 권리가 뭔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각자의 판단과 평가가 있는 건데 저는 전당대회를 나가실 거면 비대위원장은 안 맞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제 판단입니다. 예, 조금 전 5시 20분에 들어온 속보, 조국혁신당 의총을 통해서 조국 단수로 비대위원장이 추천이 됐고 11일에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내란 특검 팀이 오늘요. 네. 비상계엄 해제 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피해자로 상정할 것으로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확인됐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논리 구성이라서 변호사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가 이 내란에 가담한 자로 되려면 아, 누군가 피해자가 있어야 되나요? 네네 그렇죠. 추경호로 인해서 가지 못한 사람들. 네 그렇죠.
추경호의 그 우왕좌왕 이렇게 혼선을 줬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처벌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하려면은 이자가 방해한 건 뭐지? 표결권 행사.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어. 그러면은 표결권 행사가 방해된 자들은 누구지? 국힘당 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마치 그 국무위원 그 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열 때 국무위원들을 안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 안 온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규정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표결권 행사 방해가 범죄다라는 것을 특검이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고 이대로 추경호도 기소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에 대해서도 글쎄요 체포동의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 이 추경호를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특검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원래 이제 우리가 추경호가 내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이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가 된 상황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방해했으므로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여러 피의자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 중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실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은 또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술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법리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타 의원들의 증언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도 지금 보면 아까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별도 범죄 혐의를 구성해서 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한동훈도 피해자다. 예, 한동훈도 네. 피해자라는 거죠. 근데 피해자가 될지 저는 참고인이 될지 모른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한동훈은 원외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일단 투표권이 없어서 표결권 행사 방해의 피해자는 아닌데 뭔가 당대표로서 본인의 그 속한 정당의 의원들을 이끌고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는 그 리더십을 뭔가 발휘하려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해해서 못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표결과 관련된 거는 당대표에도 그 권한이 있잖아. 또 원내대표에도 권한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근데 참고인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본인이 결국 그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갔잖아요. 투표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을 투입시키고자 했으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문자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 문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고 그래서 18명밖에 참여를 못했다라는 쪽으로 참고인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소환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만약에 그런 증언을 하는 게 내란 특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죠. 그 당시에 그 여당 대표가 추경호의 문자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증언을 해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이건 참고인이건 그 추경호의 죄를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죄를 입증하는 데 큰 그 증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르긴 부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비상계엄 당일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국정원이 난리가 났었대요. 직원들 130명이 갑자기 야간에 불려와서 다 출근을 하고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오고요. 계엄에 국정원 인력의 30%가 동원될 계획이 세워졌다. 또 이런 관련 문건도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정원도 뭐 80명이 파견될 계획이었다라는 조태영의 역할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건데 예. 사실 이 국정원이 지시를 이행을 어느 정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태영의 입장에 대해서 조태영은 오히려 홍장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 뭐 대꾸 없이 내일 봅시다라고 하면서 퇴근했다라고 해서 뭐지라고 했고 왜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까? 그런 의문도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장원은 이제 그때 듣고 너무 그래서 사실 이 조태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다 문건도 받고 이미 지시를 다 받아가지고 와. 알고 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얘한테도 특별히 임무를 부여했네 보네. 그렇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치밀한 조태용. 아니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게 아니라 헌재 나와서 문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홍장원한테. 홍장원한테. 홍장원이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원장님이 지시를 좀 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그렇죠. 하시냐 하는데 예. 뭐 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눈치가 겁나 빠른 사람이어서 홍장원의 그 질문하는 태도가 이 임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이런 임무를 줬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뉘앙스가. 뉘앙스가 졸라 빠른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죄송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시원합니다. 그냥 얘 말 안 듣겠구나. 나도 여기서 입장 정리 잘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자기가 받은 문건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왜 국정원장이 됐는지 알겠어. 그 찰나의 순간에도 자신의 그 눈치를 와. 활용을 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하면서 야 내가 얘한테 뭔가를 공유하면 나는 얘 나까지 고발하겠는데 아하. 거의 그런 수준까지. 그래서 네. 입을 입국다. 함구한 거다. 네. 입국다 됐는데 입국다. CCTV로 인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뭐 이자가 어떻게까지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예. CCTV 아니었으면 진짜 진짜 그러니까요. 눈치가 와 정말 그 장난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 이미 대통령부터 그런 임무 나는 부가 받았고 홍장원도 받았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된다. 절대 안 해. 와 국정원 다르다. 네.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이 오늘 방송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옆에서 신유진 변호사님이 네. 말씀하시면 그게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두 분이 절친이 되셨어요 오늘. 네. 그리고 하나 또 저희 작가님이 이거 꼭 소개해달라고 보내주신 네. 거 있는데 네.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속돼 있을 때 몰래 대통령실 직원이 휴대폰 갖고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휴대전화를 딱 가져가서 자 우리 대통령님 우리 멍멍이가 여기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요? 개사진을 윤석열한테 보여줬대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있을 때 어쨌든 여기서 뭐 위법 사항은 이걸 스마트폰을 들고 간 건 위법 사항인데 들고 가서 네. 보여줬다라는 게 개사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시선 분산 아니야? 개사진 개구라입니다. 개사진 네. 보여주려고 핸드폰 가지고 들어갔다 이 개구라입니다.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봤을 때는 네. 김건희의 전달 말씀 사진 찍어가지고 전달 말씀 그거를 뭐 말로 하고 뭐 하고 그것도 기록이 안 있고 네. 네. 겸사겸사. 말씀.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뭐 어디다 전화를 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하여간 김건희의 워드 하나 그 워딩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전달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하. 글쎄요 개사과의 2탄으로 개사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신 분들이 아마 이때 시점이 이제 1월, 12월 막 이랬을 거야. 1월이겠죠. 네. 1월부터 한 그쵸, 뭐 그쵸. 2월 중순까지겠죠. 그 저기 체포 1월부터 3월까지구나. 3월에 이제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니까 한 2개월 동안은 그 구치소에서 황제 의전 받으면서 구치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진을 접겨놓은 직원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스마트폰도 갖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었다라고 하니까 개볼 정신은 있는데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질 생각은 전혀 안 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 보도 보고 나서 느낀 건 진짜 이때 당시부터 해가지고 국민은 개만도 못했구나. 아하, 이때 당시부터 원래부터 원래부터. 알겠습니다. 끝장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